지금 대한민국은 총선 석 달 전입니다. 민심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시점이죠. 벌써부터 정권 심판론이냐 야당 심판론이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심의 흐름을 분석해 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을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소장입니다. 네. 자, 먼저 대통령 지지율 흐름을 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가 발표됐고 또 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정면 돌파로 상당히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떤 흐름입니까? 대통령 신년사까지 반영된 결과는 아닙니다만 신년 여론조사로 발표됐던 결과들을 살펴보면 네. 대통령 지지율 지난해와 큰 변화는 없습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2월 30일, 31일, 1월 2일, 3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전국 2,508명, 무선전화 면접 및 유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응답률 4.8%,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49%, 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46.2%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결과는 지난해부터 계속 나타나는 현상이었고요. 독특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는 이 긍정평가도 대체적으로 40% 중후반대에서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고 네. 반면에 부정적인 평가도 그만큼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인 국정 수행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평가도 절반가량,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약 절반가량, 이 추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 새해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서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유지되고 있지만 극단적으로 양분돼 있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올해 들어 경자년에도 계속 이어지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지지층의 지지는 견고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체기를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역대 대통령을 보면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 YS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고 긍정이 더 높을 수도 있고 부정이 더 낮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는 늘 평가를 유보하는 경우가 한 10에서 15%,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평가 유보층, 좀 완충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만큼 그것이 긍정으로 또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대통령은 또 노력하기도 하고 또 이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는 적어도 12, 3%포인트 더 높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동력도 좀 더 순조롭게 가져갈 수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대통령 신년사 이것 자체도 좀 논란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런 만큼 대통령은 포용, 혁신, 공정을 이야기하고 또 평화도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북한의 태도,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중동발 위기 상황 이것까지 다 담아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은 묻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협치를 이야기하고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지율도 좀 유연하게 국민들이 너무 극단적인 평가가 아니라 조금 두고 보겠다. 1년 뒤에 대통령 어떻게 하는지 지금은 좀 평가를 유보하겠다. 이런 국민들이 더 늘어나는 것도 결코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자, 총선 석 달 전입니다. 보수 쪽에서 보면 이 통합 문제가 상당히 핵심 키워드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새로운 보수당이 출범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일부 의원들이 당을 출범시켰는데 특히 유승민 의원 80석을 얻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만 지금 총선에서의 파괴력 어느 정도가 나올까요? 지금 현재 의석에서 그 10배 이상을 목표 잡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양분돼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치 국면 속에서 새로운 정당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국민들도 꽤 있기는 합니다. 네. 그만큼 중도층이 좁아졌다고는 하지만 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이념 성향을 이야기할 때 이 반반이 아니라 보수가 30%면 중도도 약 30%, 또 이 진보도 한 30%, 그 정도 대략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고 기준을 삼게 되는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새로운 보수당이라고 하는 이념적 가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 이걸 지지해 줄 수 있는 유권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선거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정당의
이 지지율은 후보자들에게는 기초 체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네. 새로운 보수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야 파괴력이 있는 것이고 또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도 당선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이념, 세대, 지역 기반. 유엔크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의 지역 기반은 어디일까요? 이 대구 경북일까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세대는 40대일까요? 20대일까요? 60대 이상일까요? 이 부분도 명확해야 된다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새로운 보수당, 새 보수 뭐지? 하는 국민들에게 또 지지층들에게 이 이념적인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이 안철수 전 대표도 복귀하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보수 이념의 차별화를 보일 수 있을지,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도 아닌 자유한국당의 보수도 아닌 어떤 보수가 새로운 보수당의 보수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선거에서의 파괴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닐까. 그것만 놓고 본다면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거든요. 탄핵의 강을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개혁 보수다. 그다음에 새 집을 지어야 된다. 좀 더 강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권자들은 손에 잡히는 설명을 더 요구한다는 것도 새로운 보수당이 좀 생각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네, 그 세 가지 강론마저도 지금 한국당이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를 놓고 논쟁 중이고요. 자,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민들이 뭐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그런 시점이 와 있는데 그 대상이 되는 또 한 분의 인물이 바로 안철수 전 대표. 참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왜 오는 거지? 네, 어디로 가는 거지? 그리고 그의 정체성은 변한 건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텐데 이와 관련한 어떤 데이터나 여론 흐름이 있습니까?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이 우스갯소리일 수는 있고 이 정치인의 이름을 가지고서 어떤 설명을 하려 드는 것은 결코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오죽했으면 그렇죠. 인터넷 댓글에서는 이번에는 안철수 하겠죠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정치 재개 의향을 밝혔는데 정치 노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떠하다고 느끼십니까? 라는 물음을 했는데요. 흥미롭네요. 여기에 대해서 모르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가장 높은 45%. 사실상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지난 7일 실시한 조사이고 전국 500일 무선전화 면접 및 유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이고 토론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4.7%.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거 제가 우리 프로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이 개요도 너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렇게까지 다 읽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방심해서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해서 모르겠다가 45%, 정치 노선 안철수 전 대표, 보수적이다가 그러니까 이념 표현을 한 것만 놓고 보면 보수적이다라는 것이 약 30% 가까이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 중도적이다가 17%, 그다음에 진보적이다가 가장 낮게 나타나는데 안철수 전 대표는 늘 극중주의라고 할 만큼 중도 노래를 읊었었는데 중도가 아주 포션이 많지 않네요. 이런 이념 지형으로 보면.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이념 성향 보수 중도 진보 중에서는 보수로 보는 인식이 가장 높았는데 정치 입문부터 지금까지 안 대표 스타일이 의도인 듯 비의도인 듯 의도인 듯 모르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리송해하는 이런 유권자들에게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바른미래당 지지층일 겁니다.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또 있기 때문에 이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중도적으로 본다. 안철수 전 대표를 또 모르겠다가 거의 비슷했는데 문제는 중도층입니다. 중도층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의 정작 중도층인데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 도서를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의도인 듯 아리송한 이 모습을 네 글자로 이어간다면 적어도 국내로 들어온다면 이번만큼은 분명 철수로 탈바꿈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봅니다. 그 여러 가지 함의를 담은 그런 여론조사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과거 안철수 정치가 뭐냐? 아무도 모른다. 안철수 본인도 모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 모른다는 응답이 아직도 이렇게 많은 걸 보면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네.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앞으로 안철수 전 대표가 걸어가야 할 어떤 정당 구성이라든가 그 이념의 어떤 지점 선택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10여 년 전, 15년 전에도 우리 유엔커님의 토론은 뭐 정상급의 토론 진행자이신데 저도 한번 출연했었는데 그때도 이 주제를 다뤘거든요. 네네. 안철수의 새 정치가 무엇인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기억이 또 소환됩니다. 네. 며칠 뒤면 귀국한다니까 그때 귀국 일성을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총선 성격이 과연 무엇이냐 상당히 중요한 물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조사에서 여당 심판론보다 야당 심판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은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있는 선거는 정권 심판 성격이 강한 것이 또 당연시 되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왜 야당 심판이 신년 여론조사에 나타난 결과인데 대체적으로 야당 심판이 더 왜 비중 있게 나타났을까? 그걸 보면 역시 이건 세 글자로 요약하면 야당폭. 네. 그만큼 정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오히려 자충수에 빠진 그런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모습이 오히려 야당 심판 쪽으로 향한 게 아닌가라고 네. 분석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진영 간 대결 구도 보수 진보 이른바 좌파 우파 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지난 연말 정부에서 상당히 높아졌고 이러다 보니까 중도층이 조국 전 장관 논란 때는 정부 여당의 등을 돌렸지만 지금은 또 검찰 개혁 여기에 또 힘을 실어주면서 여당 정권 심판보다는 야당 심판 비중이 더 높아진 결과로 분석해 봅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렇게 야당 심판론이 높은 가운데서도 최근에 보도를 보면 특히 부울경 지역 이런 곳 네. 민주당 여권 쪽에서 많은 지지세를 지난 선거에서 확보해놨던 이 지역에 상당히 비상 상황이다. 여기에는 네. 오히려 여당 심판론이 더 우세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다르기도 하고 네. 오랫동안 선거를 봐왔던 또 유엔께서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90여일 안에도 이게 판세는 변하는 것이거든요. 네. 기억나실 겁니다. 2016년에 1, 2월 달 지난 이제 20대 국회죠. 그때만 해도 보면 여당이 뭐 압승할 것이다, 180석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근데 정작 막장 공천이 되고 옥새 들고 나르샤 이렇게 되면서 사실 제1당을 내주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만큼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데 특히 이 부산, 울산, 경남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달라진 판세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 지역에서 60, 70% 높았기 때문에 나가기만 하면 당선된다. 그래서 부울경 또 여기 또 상당히 울산 지역은 당시 선거에 대한 논란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부울경은 싹쓸이 했지 않습니까? 네. 다 더불어민주당이었는데 그 이후에 단체장들의 갖가지 의혹과 혐의들 이런 것들이 또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래서 현재 부울경 지역은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단체장에 대한 심판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의 여론은 불과 며칠을 앞두고도 상당히 변화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자 앞으로도 총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총선에서 이 가장 큰 변수는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먼저 일단 제 생각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4년간 뭐 오랜 시간 동안 데이터를 분석해왔던 저는 검찰개혁 이슈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이 이슈가 중도층 표심에 주는 영향도 크고 지난해부터 아직껏 우리 조국 장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직껏 관련돼서 많은 진보 보수 진영의 논객들이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고 물론 이런 뭐 정상적이고 또 발전적인 토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도층 표심, 부동층에게 스윙보트에게 결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남은 90여일 동안 많은 변수 있을 겁니다. 이슈는 검찰개혁 말씀드렸고요. 그렇지만 중동발 이슈로 시작되는 파병 문제, 북한, 한미, 한일 외교관계,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근로시간 의무제도 영향을 줄 것이고요. 후보와 관련해서는 보수 후보 연대가 될 것이냐, 비례전담 정당, 위성정당의 파급력도
선거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호르무즈 파병 문제 지금 네. 과거의 논의 단계와는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다릅니다. 전쟁이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있는데 과연 이곳에 파병해서 우리가 전쟁 속으로 직접 개입하는 상황이 되느냐. 또 가지 않으면 미국이 요청하고 있는데 한미동맹에서 빠지는 것이냐. 이런 정말 우리로서는 상당히 딜레마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상당히 여론이 민감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파병 여부가 이번 총선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네.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지난해 이 관련 조사가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긴장 관계가 아니라 한미 동맹 관계에서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걸 물어봤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약간 찬성이 우세한 결과였는데 네. 지금은 일촉즉발의 전면전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런 만큼 노무현 대통령 때의 이라크 파병 그때 반대가 아주 높았습니다. 엄청나게 한미 여론이 격돌했던 네. 것이죠. 찬반으로. 그때 당시에 이라크 파병 여론이 결국에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찬태로 이어진 바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공격을 받은 아르빌, 에르빌 네. 바로 이 지역은 자이툰 부대가 주둔했었던 곳입니다. 그런 네. 만큼 이 이슈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일파만파 아니라 총선에 아주 결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이란은 벌써부터 미국 우방들은 개입하지 말라 이런 경고를 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는 그 변수랄까요? 이번부터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참정권이 이제 시작되는데 자 53만 명에 이르는 이 젊은 투표자들 이 표심 다음 달 13일부터는 여론조사도 이들을 포함해서 가능하다면서요. 자, 그렇습니다. 어떤 전망을 좀 어렵지만 해볼 수 있을까? 여론의 흐름. 저는 이게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53만 명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들이 거의 투표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얻는 권리이기 때문에 투표하는데 저는 정당 투표에 지대한 영향 줄 수 있다. 왜? 이들이 특정 정당에 쏠린다면 이건 만만치 않은 표입니다. 그런데 지역구로 놓고 보면 워낙 분산되기 때문에 지역구 영향은 제한적 하지만 이 정당 투표에 몰표가 이 세대가 들어간다면 그러면 그것은 파괴력이 매우 크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도 관련돼서 아주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네요.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이었습니다.